안녕하세요. 레베로 코리아 조장군 변호사예요. 저희 아이가 제가 유튜브를 보여줬더니 아빠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냐고, 어, 얼굴 너무 부담된다고 좀 뒤에 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뭐 이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한 10년 전, 딱 10년 됐어요.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인수한 게 10년 전 일인데, 그때 제가 그 대우증권 주주분들을 대리를 했었어요. 자, 그때 상황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이제 기억에 약간은 좀,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지금 보면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때 대우증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였잖아요.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증권사였는데, 물론 대우였지만, 김우중 회장님 약간 잘못했잖아요. 자, 근데 그 산업은행이 가진 그 대우증권을 매각을 하게 됐죠. 근데 세 군데 정도 입찰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한 군데가 미래에셋증권이고 한 군데는 KB지주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입찰은 당연히 돈 많이 써낸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 맞는 거긴 한데, 그때 상황이 어쨌냐면, 그 미래에셋증권은 그때 자기 자본 조달할 수 있는 현금이 대략 3천억 내외 정도 수준이라고 기사에 나와요. 자, 그런데 대우증권 매각가가 2조 3천억을 아마 미래에셋증권이 썼을 거예요. 자, 왜냐면 대우증권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만 해도 국내 최고 증권사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근데 국민은행은 한 2조 1천억 정도 썼다가 들었고, 미래에셋증권이 2조 3천억 썼어요. 자, 근데 자기가 조달하는 부분은 적죠. 자, 그러면은 그때 주로 주된 채권자가 신한은행, 인수금융한 데가 신한은행이었었는데 1조 넘게 했어요. 자, 그리고 뭐 그 약간은 우리 사주 뭐 이렇게 조달을 했겠죠, 또 추가적으로. 자, 그러긴 하지만 자, 우리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합병이 벌어지잖아요. 자, 기업을 한마디로 사면 예를 들어서 사고 그냥 대주주로 있을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은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근데 그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들은 뭐 지배주주, 대주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특수관계인이라 불러요. 가까운 사람들. 이런 주요 주주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회사를 사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동종 업종에 사면은 두 개 놔두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합쳐가지고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직원들도 잘리고, 뭐 약간 볼륨도 커지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이런 것들을 합병할 때 LBO라고 해요.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 해가지고, 최근에도 뭐 여러 문제가 계속돼요. 자, 우리 MBK 홈플러스도 그 중에 하나겠죠. LBO는 금융기법이에요. 그 자체가 뭐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사야 되면, 그 이후에 그 빚은 누군가 떠안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대우증권 합병의 경우에는, 우리 상장사를 합병하게 되면, 합병 비율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을 주식을 어떤 비율로 교환할 것이냐. 우리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간을 두고 그 시가의 가격 차이를 두면서 이제 비율이 정해지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대우증권은 엄청나게 좋은 회사였어요. 비싼 회사였어요. 자, 주가가 막 주당 뭐 3만 원 막 이렇게 가는 회사고, 미래에셋증권은 되게 자잘한 회사였었는데, 자, 그러면은, 근데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먹었어요. 자, 차입을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자, 그럼 먹고 나면은, 그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기간 동안의 주가의 향방이 어떻게 돼요? 자, 대우증권은, 시장에선 이렇게 기대하겠죠. 대우증권은 먹혔네. 얘들은 합병 비율을 아마 낮게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대우증권 주식을
안 갖고 있겠죠. 자, 우리 박현주 회장님이 자기의 어떤 지분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전개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미래에셋증권 주식은 많이 오르겠죠. 자, 그 과정에서 그래서 뭐 어떤 시세 조정까지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박현주 회장님 존경하지만 존경해요. 사실은 대단하다 생각하고요. 그분 동원증권 계실 때부터 정말 뛰어났다라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팩트는 뭐냐면 대우증권 주주들은 손해 많이 봤죠. 자, 합병 반대하면 주식 매수, 합병을 반대하면 그 주식을 사줘야 돼요. 근데 그 주식을 사주는 그 방법이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있어요. 뭐 한 달, 뭐 일주일, 뭐 주가를 가지고. 자, 그런데 결국은 우리 회장님은 그 건으로 우리나라 부자 한 40여 순위에서 13등인가로 올라섰어요. 30계단을 한 방에 그냥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 차이가 얼마일진 모르지만 우리 부자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겠지만, 자,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그때 우리 주주분들 대리하면서 소송도 하고, 이렇게 주식 매수가에 소송도 하고, 뭐 여러 헌법재판소도 가고, 박현 회장님 상대로 민원도 제기하고, 고소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사실, 그때 우리 최순실 특검, 약간은 이제 대우증권 주주분들은 그 박현주 회장님이 그 회사를 인수할 때 금융위 규정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최순실 관련된 의혹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최순실 있었잖아요. 박근혜 씨 측근. 그래서 뭐 팔선년이 뭐니 이런 얘기도 막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위 주주들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주주들의 이익을 반영할 그런 제도가 약해요. 그래서 중국보다도 못하더라고요. 네.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변호사가 뭐 들러붙어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고 판결까지 안 가고 조정 절차에서 대략 그 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은 착수금 안 받고 막 소송인단 끌어모아가지고 소송보수에서 가져가는 이런 식이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국은 제가 그때 한번 발표하면서 보니까 미국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합병의 90% 정도는 그런 식으로 소송을 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합병의 프리미엄을 좀 나눠 가진대요. 자, 우리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얘기 잠깐 하려고요. 자, 뭐냐? 경영권 프리미엄.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지배주주가 있어요. 뭐 코스닥 회사들 작아요. 15%막 그런 회사들도 있고. 자, 근데 그 경영권을 주식을 양수도 하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 양도, 양수를 합쳐서 양수도라고 하는데요. 주식을 살 때, 자, 그러면은 그 지배주주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 보유 비율이 많으니까 지배주주가 되는 거죠. 회사를 갖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주가보다는 프리미엄을 좀 붙여요. 왜냐면 경영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보통은 주식이 뭐 주당 10,000원이라 하면 뭐 주당 30,000원도 가는 거죠. 이걸 프리미엄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부 주주만 너무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 개인 주주들은 예를 들어서 LBO 같은 게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 좋은 LBO. 주주들은 회사 갖고 있다가 지배주주가 그냥 돈 챙겨가지고 팔아버리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LBO 자기 자본 적게 차입으로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나오듯이 돈 만들어야 되니까 빚 갚아야 되니까 자산 팔아버리죠. 사람 잘라버리죠. 자, 그런 게 근데 사실 홈플러스는 제가 듣기로 어느 정도 그 근로자분들과의 관계에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하지만 자산은 많이 매각했죠. 자,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배주주는 돈이라도 받고 뜨고 회사 산 사람은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적은 금액의 회사 운용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나머지 주주들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코스닥의 평균적인 개인 주주 비율이 65%를 넘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코스닥 종목 주식 갖고 있다가 그냥 자기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그냥 상장 폐지되는 거예요. 장난치다가.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 앞에서 그러면은 억울하다. 뭐 상장을 폐지하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위 집회 열죠. 저 지금 맞은편에 오늘도 거래소 앞에 지금 막 노래 틀어놓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주주분들을 조금 더 규합하고 싶었어요. 자, 근데 규합을 하는데 뭐 기존에 그 뭐 이제 제가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서 자문다던 액트라는 주주행동 관련된 그 주주 모임도 있고요. 아니면 의결권 대행업체들이 만든 앱도 있고 막 이러긴 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냥 주주들을 모한다. 자, 회사가 성장을 해야 주주도 따라갈 수 있잖아요. 뭔가 이상적일 수 있지만 순기능을 갖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저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회사들 정말 우리 회사 할 때 얼마나 애써요. 회사 유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짜로 힘들게 끌고 가가지고 상장까지 시킨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뭔가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고 사회에 뭔가 가치를 부여하고 유익한 결과를 야기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을 좀 응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앱이 레벨업이라는 앱인데요. 한마디로 주주 플랫폼 갖춰서 그 다음에 기업에 여러 가치를 제공하는, 그래서 이제 결국 주주가 기업이 상생하는 플랫폼을 한번 제가 기획하고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법률 시장 할 때는 뭐 조회수에 관심이 없어요. 뭐 보시던 말은 좋아요, 구독이 뭐 사실은. 근데 지금은 뭔가 대중분들의 관심을 좀 받고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계속 혼자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이제 뭐 기업의 IR, PR 그런 회사 관련자분들이나 아니면 운용사의 관련자분들이나 뭐 마케팅 브랜드를 하는 분들이나 몇몇 분들을 제가 도움을 받아서 계속 영상을 이제 만들어 나가긴 할 건데 그런다 해서 제가 나중에 이거 우리 만들 거니까 나중에 세팅 다 되면 그때 뭐 이제 올리지라고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제가 먼저 혼자라도 이렇게 계속 올려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식은 조금 많이 부족한데요. 제가 가진 그래도 모습 뭐 드러내면서 거기서 이제 공감을 조금씩 받아가고 그리고 저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나갈게요. 그래서 답글에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최대한 내용에 반영하고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할게요. 저희 세상이 너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잖아요. 자, 그 말씀 좋아하는데, 자, 세상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냥 다 바꾸기에는 또 너무나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명 한 명이 이뤄서 모여진 게 세상이잖아요. 너무 또 포기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각자의 상황과 영역에서 최선 다해 가면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저대로 이렇게 계속 하는데, 오늘 이제 저 녹음 그걸 한번 핸드폰 연결해 봤으니까 소리가 얼마나 좀 덜 지저분한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레벨업 코리아, 레벨업. 저희 회사 이름은 유나이티드 프록시 코리아인데요. 한번 대한민국의 그 자본시장, 자본시장은 사실 모든 거잖아요. 회사, 코스닥, 코스피, 큰 회사들의, 회사 내 영역은 정말 다양하니까. 자, 코스닥에 뽀로로 하는 회사들도 있겠고, 화장품 회사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그냥 저희 의뢰인 사건만으로도 사실은 뭐
정말 너무나 바쁘게 살았죠. 뉴스 잘 못 봐요. 그랬었지만 이제는 조금 그런 제가 주주 플랫폼이나 어떤 기업의 어떤 자문 이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 이상은 제가 지금부터라도 변화해 나가고 훈련해 나가고 하는 부분을 저는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열심히 잘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엔돌핀과 도파민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뭐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와 의미인데 그런 부분을, 근데 제가 뭐 딱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응 이러면 넘긴다고. 그래서요. 근데 제가 가지지 않은 걸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거 일단은 법적인 지식,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경험,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면서 얻은 약간의 지혜. 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예전에 10년 전부터, 10년 이전이죠.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부터 제가 주역 공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타로를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여러 번 접하면서 타로도 봤더니 우리 주역은 공자님이 죽기 전까지 계속 공부했던 책이 주역이에요. 왜냐면 정말로 보면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이렇구나. 우리 동양의 지혜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자, 근데 타로도 보니까 어떤 우리 뭐 타로에 이제 뭐 메이저 카드부터 해가지고 더풀 해가지고 이제 뭐 머지션 해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세상살이에 대한 지혜가 좀 묻어져 있더라고요. 단순히 이걸로 뭐 사주 보고 점 보고 뭐 알아맞히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 카드나 그 역의 괴가 상징하는 부분, 우리한테 주는 지혜가 정말로 되새길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 이거 잘 맞췄어요. 이렇게 관심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 괜찮겠다. 왜냐면은 최근에 한번 주역으로 책을 써보고 싶었는데요. 왜냐면 너무 주역을 가지고 막 점처럼만 생각하니까 정말 그거는 학문의 영역, 가장 우리 주역이 평가받는 책이거든요. 사실 동양 고전 중에서 그런 부분은 너무 간과되는 것 같아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저도 의미는 있겠고, 혹시 너무 법적인 얘기, 용어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너는 너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이유가 뭐야? 라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설명도 하면서 그런 인생살이, 세상살이 그런 얘기들 해나가 볼게요. 잘 부탁합니다.